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유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간밤에 중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시장을 급하게 끌어올렸던 건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속보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스페이스X의 상장이 이제 임박을 했죠. 저희는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오전 7시부터 스페이스X 특집으로 마켓 비하인드 이어지니까 오늘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이제 공모가도 다 정해졌고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세장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드는데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속보가 한 가지 나왔는데 계속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탄도미사일 생산 제한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첫 보도였고요. 지금 계속해서 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오늘 한국 증시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쟁과 관련된 이슈, 종전과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가 많았던 날인데요.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저희랑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히나 7시부터 이어질 스페이스X 특집 마켓 비하인드까지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시장은 좀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86% 오르면서 다시 한번 5만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특히나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2.54% 급등한 나스닥이고요. S&P 500도 1.75% 오르면서 이틀간 이어졌던 하락 흐름을 끊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도 상당히 크게 움직였는데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WTI가 4.21% 내리면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배럴당 8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8%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시장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트럼프가 이란 공습을 취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위험 자산의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전 분위기만 해도 상당히 중동 확전 우려가 지속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매우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죠.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 섬을 장악할 가능성이 언급됐었는데요. 오후에 전격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저녁 예정된 공습과 폭격을 취소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란 최고위 지도부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명식의 장소와 시기를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말 사이 유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협상의 진전을 주장했고요.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고 탄도미사일 생산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장중에 정해진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하지만 이게 아직 확정된 합의는 아니라는 점이 오늘 장중에는 중요했습니다. 이란이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승인된 MOU 없다, 모든 외교 절차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평화협정이 임박했지만 다시 한번 충돌이 재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종전이 확정된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확전 가능성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차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듯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를 넘어서 급반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공습 취소가 발표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했고요. 국채금리 하락하면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확대가 됐습니다. 증시의 상승폭은 급격히 확대가 됐는데 일단 시장이 반응을 했던 건 평화협정이 체결됐다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전쟁이 더 커지지 않을 가능성에 베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습 취소라는 한마디가 유가를 끌어내렸고요. 그 힘이 오늘 오후 증시의 랠리로 연결된 하루였습니다. 한편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물가인 건데요. 생산자 물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지만 시장은 의외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분명히 오늘 나온 물가지표는 악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전월 대비 1.1%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년 대비 특히나 6.5% 오르면서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전월 대비 0.4% 올랐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었고 전년 대비해서는 4.9%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은 유가의 급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원래라면 시장은 상당히 좀 걱정을 할 만한 경제지표 결과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의 상승이 결국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면서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달랐죠. 이렇게 PPI가 높게 나왔지만 증시가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흐름까지 이어졌는데요. 시장의 관심이 물가의 충격보다도 성장주와 AI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전반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건 결국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수요 전망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업 실적 성장과 무엇보다도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재확인한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결국 오늘 PPI가 높다라는 부분보다는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다에 집중을 했고요. 오늘 나온 높은 물가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AI와 반도체 중심의 성장 기대를 더 크게 평가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확인을 하셨고요. 종목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였는데요. 어떠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2%대 반등 나왔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애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3%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WWDC가 진행이 됐고 아이폰 매출 기대감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브로드컴 3.6%대 상승세, AMD도 8%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울프 리서치가 주당 1,250달러 선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시장이 부응이고 그리고 메모리 산업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보였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고 그리고 오늘 시장 보시면은 컴퓨터 하드웨어 쪽으로도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델 테크놀로지도 6%대 상승, 샌디스크는 무려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유입된 모습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함께 상승한 흐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퀄컴도 6%대 상승세 나왔고 온세미콘덕터 5%대 상승, 대체적으로 상승이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반도체주들의 목표 주가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KLA와 같은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함께 탄력을 보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사실 이렇게 반도체주 AI 쪽만 오른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파이낸셜 쪽도 크게
함께 올랐습니다. JP모건이 1.4%대 상승, 그리고 웰스파고와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초록불 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드웨어 쪽, AI 쪽도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AI가 부응하면서 또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어도비와 같은 기업입니다. 어도비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5.7%대 하락 나오면서 206달러 선까지 뚝 떨어진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AI가 이 어도비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쪽을 여기에 AI가 좀 침범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어도비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도비의 CFO가 마블 테크놀로지로 옮긴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함께 공시가 됐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뉴스였고요. 이에 따라서 어도비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이 세 가지로 모든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오라클인데요. 오라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라클 지금 사업은 순항 중입니다.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계속해서 수요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클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결국엔 자금 조달 때문이었는데요.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오라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투자자들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보시다시피 8%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약간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확대되고 있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반 정도 반영이 됐고 또 반 정도는 이게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결국에는 맞구나라는 우려감이었습니다. 일단 두 개를 좀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게 투자 심리에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텔입니다. 인텔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텔의 투자 의견을 2단계 상향했습니다. 매수하라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인텔 안 그래도 주가 좋은데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9%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인텔을 두고는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 은행들은 인텔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인텔과 또 접촉 중인 빅테크 기업들이 많다라는 부분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전해드렸고 결국에는 이게 실적에 반영됩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에코스타입니다. 이제 스페이스X IPO를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인데 뉴욕 증시는 이제 현지 시간 금요일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0시 반에 개장을 하게 되겠죠. 스페이스X IPO 기대되는 가운데 에코스타의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에코스타는 스페이스X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1%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저희는 글로벌트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의견을 함께 가지고 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맞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중동 분쟁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시장은 크게 출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헤드라인은 중동 긴장 때문에 시장이 소폭 하락했다, 소폭 상승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많이 표현되고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실제로 이 시장을 움직인 것은 반도체주였고 AI주였습니다. 실제로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요. 경제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것은 견조한 경제 그리고 AI입니다.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또 AI 산업도 결국에는 순항할 수 있는 것일 테고 AI 산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견조한 걸 수도 있겠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결국엔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늘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 스페이스X IPO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지 시간 목요일 시장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상황 뉴욕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모처럼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하고 이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투심을 좀 강하게 끌어올린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또 여러 가지 속보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란전 상황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이란 전쟁이 외교적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매우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드 섬 장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시장도 미국이 이란 핵시설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추가 공격할 것으로 보고 긴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공습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이 평화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현재 협상은 이란 최고 지도부 승인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 UAE 등 영내 주요국들도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이란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도 합의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타결 단계는 아닙니다. 이란 정부가 공식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도 농축 우라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협상 타결 전까지 해상 공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분명히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 확대가 기본 시나리오였다면 이제는 휴전과 평화 합의가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부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도 4% 가까이 급락했고 미국 증시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특히 시장은 만약 이번 주말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다면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고 최근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과의 합의 기대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국제유가 상당히 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PPI가 상당히 올랐죠.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분명히 이란과의 평화 합의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미 지난 몇 달간의 에너지 충격이 미국 경제에 상당 부분 전이됐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5월 PPI는 전년 대비 6.5% 올라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1.1% 올라 시장 예상치 0.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만에 23% 넘게 급등했고 에너지 가격도 10% 이상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물가 상승이 단순히 주유소 가격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운송비와 물류비, 항공유 가격, 그리고 각종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오르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완전히 공포에 빠지지는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4% 상승이 그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전날 발표된 CPI 역시 헤드라인 물가는 4.2%로 뛰었지만 근원 CPI는 2.9%에 머물렀습니다. 즉 현재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재발한 것인가와 유가 충격이 일시적 영향인가를 놓고 시장이 판단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오히려 앞으로의 유가 흐름에 더 주목했습니다. 만약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가 실제로 성사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다면 최근 급등했던 유가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 PPI가 사실상 물가 상승의 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틀어지고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고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물가도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다음 주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시장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흐름 때문에 오히려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가 흐름과 이란 협상 결과가 미국 물가와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은 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 ECB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CB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이유로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긴축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가 상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물가로 번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이제는 경기 둔화보다 인플레이션 재확산을 더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도미노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크고 전쟁 충격도 더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ECB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아직 근원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가 자체가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시장의 관심은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이냐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는 사실상 사라졌고 오히려 추가 인상 가능성을 논의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ECB는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역시 이달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ECB의 결정의 의미는 당장 미국도 금리를 올린다는 것보다는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중앙은행들이 다시 긴축모드로 들어설 수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다음 주 FOMC에서 케빈 워시 의장이 어떤 물가 진단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란과의 평화 합의가 실제 성사돼 유가가 안정될지가 향후 글로벌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현지에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높은 물가 지표에도 불구하고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평화 협상이 정말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유가와 금리에 미칠 영향까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모처럼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시장은 또 스페이스X의 IPO에 주목을 하고 있죠.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얼마 전까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또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매그니피센트 7에서. 근데 이제는 반도체 장비로 주인공이 옮겨갔습니다, 지금.
그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증시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 빼고 세계 5대 장비 업체들 중에서 4개가 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요. 세계 1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증착 장비의 제왕이고, 그다음에 식각 장비의 제왕 램리서치, 그다음에 노광 장비의 제왕 네덜란드 ASML은 ADR로 상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KLA라고 계측 장비 혹은 나아가서 공정 제어의 제왕, 이렇게 1, 2, 3, 5위가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하루에만 거의 11%, 12% 급등이 나온 데다가 이번 달에 모두 다 역사상 신고가예요. 도쿄 일렉트론도 물론 일본 시가총액 그 상위에 있는 주식, 그 주식도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세계 5대 장비 회사들이 지금 완전 불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전공정 장비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3대 공정이라고 했을 때 증착, 식각, 노광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 장비 업체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단계임을 주식시장에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 시장은 반도체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월가 시그널은 어떤 키워드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머스크의 반도체 야심을 확인할 수 있는 테라팩과 관련해서 머스크가 ASML 행사에서 이 계획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바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지금 스페이스X 상장 몇 시간 앞두고 ASML의 연례 기술자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ASML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네. 노광 장비의 제왕이죠. 저 ASML에 이 지금 그 EUV 장비 없으면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인텔도 TSMC도 칩 만드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런 짧은 붓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교한 글씨를 쓸 수 없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공예에 관심 있거나 공예 학도도 계실 텐데, 반도체 공정 자체가 정말 예술 작품,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찰흙에다 글씨를 새기고 그거를 계속 깎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때까지 계속 반복 작업을 하는, 그게 바로 반도체의 공정과 똑같거든요. 그중에 노광 공정이란 거는 빛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밑에 리소그래피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노광인데, 뭐 아까 전에 제가 짧은 붓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지만,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를 가지고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정교한 글씨를 쓰는 거죠.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긴 붓을 들고 아무리 쓰라고 해도 서예 선생님도 제대로 못 씁니다. 오히려 초등학생이 짧게 잡고 쓰는 것이 훨씬 정교하게 써지죠. 그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만 네. 독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들 저거를 노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SML 행사에서 테라팩 계획을 논의한다는 거는 결국 스페이스X, 테슬라가 말하는 비전을 이루려면 ASML의 노광 장비가 없으면 앨런 머스크의 꿈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네덜란드 ASML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여기서도 알 수 있겠고, 네. 예전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 뛰어다니면서 이거 한 대 구하려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그 장면들.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머스크의 이제 테라팩 비전에 대해서는 뭐 여러모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프로젝트 진행 로드맵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아예 만들려는 거잖아요. 수직 계열을 통해서. 네. 아까 말했던 반도체 3대 공정이 증착, 식각, 노광이에요. 빛으로 그리고 깎아내고 그 위에다가 막을 입히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마스크 위에다 리소그래피 마스크, 이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 리소그래피 마스크 생산을 해서 첨단칩 제조의 핵심 공정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로직과 메모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 칩 네. 생산을 한 지붕 아래서 전부 다 통합 생산한다. 메모리는 뭐 지금 뭐 10나노 깨지면서 987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는 1나노, 1.8, 1.3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선폭의 미세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 사이가 미세화, 선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얇은 펜으로 가까이서 그려야겠죠. 그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의 노광 장비 아니면 못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이 지금 테라펩에도 무조건 지금 저거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같이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스페이스X랑 테슬라에 공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저기 뭐 우주 발사체라던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자율주행 차 이런 것들에 모두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근데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최첨단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덜란드 ASML의 EUV 최첨단 장비는 필수적이란 것이죠. 네. 그래서 저거를 테라펩 텍사스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 수시간 전에 네덜란드 ASML의 연례 기술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겠죠. 잘 보여야 되니까요. 그렇네요. 노광 장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ASML이 좀 핵심 공급사로 부상을 하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좀 ASML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 파트너인데 앞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리소그래피 장비로 반도체 혁신을 선도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리소그래피가 그냥 노광이고요. 노광 네네. 빗으로 글씨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빗으로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위에 이제 그림 판이 있고 밑에 원판이 있습니다. 빗을 비추면 우리가 빗 비추기 놀이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빗을 비추면 그대로 글씨 모양대로 빛이 비쳐집니다. 그게 새겨지는 거죠. 근데 그 EUV라는 게 극자외선이거든요. 짧게 잡은 펜과 똑같습니다. 저거는 ASML밖에 못 만들죠. 한 대에 수천억 원 또 수천억 원이 넘는 그렇네요. 그 기기고요. 네. 그 1년에 생산량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줘요. 다 줄을 서서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X IPO 이제 이 시작이 되는데 이 테라펩에서 주요 생산 제품이 스페이스X 거랑 테슬라 걸 다들 생산하는데 자, 저런 것들을 지금 생산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 가치를 매겨준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ASML의 EUV 리소그래피 장비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저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저걸 만들어내도 돌아가질 않아요. EUV로 노광 공정을 거친 칩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나 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ASML인데요. 그러면 뭐 최근 주가 흐름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주가는 지금 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자 어제도 그렇네요. 종가가 최고가로 끝났고요. 네네. 지금 2,000달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자, 이거는 네덜란드 종목이기 때문에 ADR로 상장되어 있죠. 아까 도쿄 일렉트론 얘기를 했잖아요. 도쿄 일렉트론 일본의 그 종목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거든요. 지금 장비 회사들이 다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장비 회사든 네덜란드에 있는 장비 회사든 한국에 있는 장비 회사든 미국에 있는 장비 회사든 지금 전 세계 증시에 있는 포진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다 이런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ASML 걸만 보여드리지만 제가 아까 언급한 종목들이 대부분 네. 차트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 대부분 다 역사상 신고가를 갖고요. 어제 종가가 최고가예요. 다. 오. 종가가 최고가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 끝이 뾰족이가 없잖아요. 오, 그렇죠? 네네. 장중 고가가 있었다면 위에 뾰족이가 있었겠죠. 지금 이건 양봉이죠. 양봉의 밑단은 시작가고 윗단이 종가죠. 음봉은 반대죠. 지금 색깔이 미국은 반대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양봉이 빨간색이죠. 근데 얘네는 양봉이 초록색이에요. 네. 이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는 반대인 거 아시죠? 여기 위에 끝이 시작가고 여기 밑이 종가예요. 그래서 하락한 거고 이거는 양봉은 왜 양봉이죠? 여기 밑에가 시작가, 여기가 종가예요.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는 장중 최저가, 장중 최고가예요. 근데 지금 장중 최저가만 있고 위에는 뾰족이가 없죠. 그러니까 네네. 장중 최고가가 종가이자 고가인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자, 그래서 2,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는 2,000달러를 도달해야 되는 지금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행보했잖아요. 그 구간을 떠나서 이제 다시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한 ASML입니다. 2,000달러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의 시그널 기대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도 장비 업체죠. 주성 엔지니어링. 아. 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테스, 원희가 IPS. 우리나라 반도체 4대 장비 업체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공통점 아시겠나요? 그것도 다 전공정 장비고요. 공정을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누는데 아까 증착식과 노광은 다 전공정이에요. 왜 반도체 8대 공정이 있는데 3대 공정을 주력이라고 할까요? 전공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최근에 후공정이 뜨고 있지만 패키징이나 검사가 전공정이 아직도 우위에 있죠. 중요도 면에서. 시가총액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유진테크, 테스,
원희가 IPS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가총액 상위죠. 네. 전공정 장비가. 그중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태양광 장비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걔는 지금 반도체 장비 플러스 태양광 장비까지 있어요, 지금. 그렇네요. 그래서 두 개의 모멘텀으로 같이 가고 있다. 아, 자, 4대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또 모멘텀이 하나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굿 시그널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스페이스X 이야기 좀 계속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IPO를 앞둔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공모를 앞두고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기관 투자 수요도 상당하고요. 수요가 넘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막 경매를 하는데 이제 경매 마감 시간이 네네. 한 1시간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살려고 했는데 못 산 사람들, 그리고 샀는데 더 사고 싶은 사람들 몰려가지고 아주 난리도 하는 난리가 아니야 이거예요, 완전 지금.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거거든요. 고정 가격. 고정가. 자, 우리나라에서도 IPO 경험 많이 해보셨죠? 처음에 그게 어떻게 절차가? 기관의 수요 예측이란 걸 하는데 거기서 공모가 밴드라는 게 제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야구랑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자기 야구 선수로 아들을 키워가지고 프로에 데뷔시킬 때 처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 아들은 4번 타자였고 요 정도니까 연봉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에서 주면 좋겠습니다. 제시를 하면 구단이 그 어떤 사이에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기업이 제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120달러에서 140달러 사이의 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밴드 상단을 넘은 가격이 상정될 수도 있고 그거는 오반 것 같아 하면 공모가 밴드 하단을 하회하는 공모가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했다? 그냥 우리 밴드 제시 없는데 우린 135달러야. 그렇네요. 이게 뭐냐면은 갑이라는 거예요. 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135달러로 산정을 했으니 너네가 알아서 사던 말던 해라. 자기네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공모가 135달러를 제시하면서 갑의 위치에 있는 머스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좀 저 부분 보니까 기관 투자 수요 중에서 블랙록의 규모가 좀 상당히 눈에 띄네요. 네, 블랙록은 추가로 또 지금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각 나라들의 국부 펀드가 각 나라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 연기금 같은 거거든요. 네. 다들 달라붙고 있고요. 패밀리 오피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때문에 약간 예전에 부티크 같은 거 아시나요? 명동의 사채 시장에 이런 부티크 같은 큰 손들이 막 주시장에 들어오고도 이랬거든요. 뭐 네, 명동고래니 뭐 이런 네. 압구정 가물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패밀리 오피스들도 들어오고 있고 네. 개인 투자자들 소매 투자자 주문액만 700억 달러 플러스가 지금 보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제 모두 다 이래서 블랙홀 얘기가 나오는 게 혹시 스페이스X가 블랙홀로 금액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지금까지 강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수급이 죽을까봐 한편으로는 그 걱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스페이스X IPO가 정말 임박하다 보니까 뭐 시장이 너무나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애널리스트들이 강세를 전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목표 주가 195달러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목표 주가 벌써 제시됐습니다. 자, 135달러가 지금 네. 공모가기 때문에 근데 저건 그냥 첫날에 그냥 넘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모가 중심으로 했습니다. 135달러에서 오펜하이머에서는 195달러의 매수 의견 제시를 했고요. AI 스택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통제하는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해놨고 자, 우리가 스페이스X하고 하도 지금 이제 우주 발사체만 이 그림이 상상이 되니까 야 이거 공상과학 영화 아니야? 맨날 발사하면 폭발하던데? 블루 오리진인가 그 회사도 폭발했고 박살났던데? 이런 생각만 하지만 지금 돈을 벌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뭘로요? 이걸로요. 스타링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발사체가 맨날 폭발하고 이거를 생각할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자, 이 지금 뉴스트리트에서는 목표 주가가 165달러인데 IPO 135달러에 비해서 22% 상승 여력인데 22%는 글쎄요. 자, 그냥 도달될 것 같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스타쉽 우주 수송 혁신, AI 데이터 미래 성장 동력, 위성 네트워크 확장, 스타링크, 뭐 글로벌 인터넷 이렇게 있는데 이게 캐시카우죠. 캐시카우랑 슈팅스타가 경제학에서 나오는 원리잖아요. 캐시카우는 돈을 벌어다 주는 소예요. 얘가 계속 돈을 벌어다 줘서 이 돈으로 계속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데 어떻게 쏘아 올린다? 재활용.
재활용을 해서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금액 규모가 줄어들어서 지금 우주 발사체로 달을 가고 화성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스페이스X의 가능성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월가의 목표 주가 금세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 스피어를 꼽아주셨어요. 네,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 미래에셋 증권, 아주아이피 투자 같은 이 지분 투자 회사들은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네네. 이 상장이 오면 올수록 스피어 같은 직접 부품 회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어는 지금 스페이스X한테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고요. 계속해서 계약 금액을 늘리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저거 실질 수혜주다 이러면서 올라오고 있다. 아마 지분 투자주는 이제 조금 수급이 빠져나가고 직접 부품 납품하는 관련주 쪽으로 네.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아까 지금 스타링크랑 같이 경쟁하는 영국의 원앱과 이를 같이 하는 우리나라의 인텔리안테크 같은 그런 직접적인 연관 회사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좀 수혜를 받을 종목이 관련 부품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스피어를 시그널 종목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마켓 시그널은 스페이스X 특집으로 잠시 후 7시부터 마켓 비하인드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가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종전이 눈앞인 것 같습니다. 현재 6시 35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뉴스들 있습니다. 로이터발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뉴스들 함께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문 문안이 거의 정리됐으며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앞으로 며칠 안에 마무리될 수 있으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측은 최종 합의안의 농축 우라늄 제거와 탄도미사일 생산 제한 등의 내용 합의에 대해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이 체결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타결 여부와 최종 합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 팔로우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다시 뿜을 수 있는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스페이스X IPO.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도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지금 특집까지 앞에 만나보고 있는데요. 일단 스페이스X의 월가 첫 공식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주가는 40%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을 앞둔 가운데 월가의 첫 공식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스페이스X의 투자 의견 아웃퍼폼과 목표 주가 $190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모가 $135 대비 약 40% 높은 수준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스페이스X를 자본과 데이터, AI 모델,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모두 갖춘 유일한 수직 계열화 AI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 역시 목표 주가 $165를 제시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 매출이 2025년 $187억 달러에서 2030년 $1,950억 달러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장 첫날 주가가 $160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 정말 공모가 대비 40%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 연이어서 제시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버 CPU 시장이 2030년까지 5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서버 CPU 시장 규모가 2025년 $350억 달러에서 2030년 $1,7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1,25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에이전트 확산이 CPU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은 GPU가 담당하지만 실제 AI 에이전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CPU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과 AMD는 물론 ARM 기반의 CPU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퀄컴 역시 자체 CPU사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서버 CPU 시장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망치 자체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주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투자 의견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2단계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텔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해온 투자 은행이었기 때문에 이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리포트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텔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해서 매수로 2단계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135로 높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텔의 서버 CPU 사업과 파운드리 사업 상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서버 CPU 시장이 2030년 $1,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가운데 인텔이 2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의 서버 CPU 매출은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애플 M 시리즈와 미디어텍 TPU, ARM 기반의 서버 CPU 등 다양한 파운드리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텔의 2030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 3에서 $4에서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도 상향 조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5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울프 리서치가 간밤에 한 가지 리포트를 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기존 목표가 $550에서 $1,250 선까지 상향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울프 리서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기존 $550에서 $1,250로 2배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사는 디램 가격이 2026년 200%, 낸드 가격은 2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 현상이 최소 2027년, 길게는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BM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7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0%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이를 반영해 마이크론의 2027년 매출 전망치를 $2,265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 오늘 5가지 뉴스 만나보고 왔는데 강세장에 불을 붙일
5가지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첫 번째 기사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로이터가 SK하이닉스 ADR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그 일정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ADR은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증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ADR. 대표님은 ADR 관련 뉴스를 정말 그 누구보다 예. 빠르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 ADR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ADR을 갖다가 그 SK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상장이 된다면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전에 이제 그 이전 코너를 보신 마이크론 주가가 이제 목표가를 갖다가 1,200달러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마이크론만큼의 이제 SK하이닉스가 동급으로 대우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명명되는 미국의 똑같은 기업이지만은 사실 미국 기업보다 훨씬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번에 ADR 상장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사실 더 올라갈 여지가 많아진다.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 가지고 왔고요. 뭐 ADR이 그래서 상장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예. 그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6월 마지막 주 한 6월 넷째 주 20일이 들어있는 그 넷째 주쯤에 SEC에서 그러니까 결국 상장이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소 SEC에서 이제 승인 여부를 갖다 결정해야 되는데 그쯤이면 이제 승인이 여부가 판단 날 것이다, 승인이 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로이터의 보도이고 그럼 실제로 상장은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ADR 상장이 작년 11월쯤에 불거지면서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상장돼서 ADR 상장에서 나왔던 전망은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 적어도 26년도 말쯤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상당히 빨라지면서 8월 달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8, 9, 12월 4개월에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한 번 더, 두 번 더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ADR 주식예탁증서로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과도 좀 간극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ADR 상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화면에 보시는 많은 분들이 MTS로 스마트폰으로 거래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미국 개인 투자들도 스마트폰을 거래하고 싶은데 문제는 스마트폰을 SK하이닉스가 사고 싶어도 SK하이닉스가 상장 주식이 미국 상장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ETF를 산다든지 펀드를 사서 돌아서 사야 되거든요. 돌아 사는 것보다는 미국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로빈훗이나 레빗이라는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직접 투자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졌습니다. 그 투자가 강해졌지만 정작 SK하이닉스가 삼성을 유통 채널이 없었다. 직접 살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ADR을 통해서 상장이 된다면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직접 거래할 수, 매수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관 투자 중에서 몇몇 곳들은 내가 해당 종목이 너무 좋아서 편입하고 싶지만
내부 규정이 그런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을 갖고 있냐면 반드시 미국에 상장한 종목만 네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 미국 기관들의 중에서 그런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SK하이닉스가 ADR에 상장하게 된다면 나 SK하이닉스 상장하고 싶었는데 내부 규정 때문에 상장할 수 없었던 제한을 뛰어넘게 되니까 그러면 미국 기관 투자 중에서 그런 규정 때문에 SK하이닉스에 편입하지 못했던 기관 투자자 중에는 SK하이닉스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력도 생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살 수 있는 수급에서 추가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 초과 수요에 이어서 초과 그 수요도 동시에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큰 그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그래서 사요인데요. 예. 이게 사실 이제 그런 좀 고민이 있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좀 최근에 안 받쳐줬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투자자도 안 사는데 내가 사도 되나?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안 들어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고민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수급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마이크론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마이크론이 PER이 마이크론이 메모리 3등 기업입니다. 뭐 D램, 범용 D램 다 합쳐서 HBM 다 합쳐서 결국 3등 기업인데 마이크론의 PER을 얼마로 평가받고 있냐? PER을 10배를 평가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7배 미만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단순 계산해도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SK하이닉스보다 30%, 40% 가까이 고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 자체도 고평가는 아니에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전체 그 PER 평균이 20배가 훨씬 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이크론도 저평가인데 저평가된 마이크론보다 SK하이닉스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큼은 아니어도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만큼의 PR만 평가를 받아도 사실 당장 40%에서 올라갈 여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그러면 중요한 얼마가 것이죠. 되는 거죠, TP가? 예?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가격이? 그러면 지금 현재 200만 원이니까 마이크론만큼만 받아도 최소 이제 300만 원도 목전에 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만큼 이게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질문 좀 전에 나왔던 그렇다면 결국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이 왜 이렇게 나빴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나빴던 것은 SK하이닉스의 본질적인 나빴던 것이 아니고 일단 이제 스페이스X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다른 점이 무엇이면 우리나라는 처음에 신규 상장한다면 나의 이 상장 주식에 내가 뛰어들게라고 하면은 그 숫자만 적으면 돼요. 네.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지만 미국은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스페이스X에 일단 내가 신규 상장 전에 주식을 갖다가 받게 되면은 최소한 몇십 % 정도의 이익을 갖다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기관 투자자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그 미국 시장은 금요일 마무리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들 수급도 해소가 되고 이 와중에 ADR도 훈풍이 불어내면 SK하이닉스의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좋아질 것이고 또 하나 수급이 나빴던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올해 상반기에도 올해 YT도 SK하이닉스 거의 100% 넘는 이제 수익을 거뒀으니까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밸런싱을 갖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내가 SK하이닉스만 단일 종목을 담을 수는 없고 여러 종목을 다 담아야 되는데 그중에 SK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면 비중을 갖다 축소하거나 비중을 맞춰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 수급이 나빴습니다. 이런 점들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8월 달에 진짜 이제 SK하이닉스가 ADR이 상장이 가시화되고 이게 점점점 목표가 이제 채워진다. 이러면 이제 8월 달에 300만 원이 얘기가 오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니까 단독 보도더라고요. 일단 SK하이닉스가 뉴욕 증시에서 주식예탁 증서 ADR 상장 8월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실제로 SK하이닉스 지금은 약간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SK하이닉스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훼손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은 계속해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기사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두 번째 기사도 SK하이닉스인데 네. 그 블룸버그가 SK하이닉스의 네. ETF,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최근에 출시된 레버리지가 사실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을 너무나 증폭시켰다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블룸버그 외에는 보도할 수 없는, 왜냐하면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진지를 갖다가 짐작은 했었지만 블룸버그가 정확하게 이제 통계를 가져와서 이제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심지어 이 SK하이닉스가 떨어진데 그게 올랐어요. 그죠? 예.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기사에서는 좀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담겼습니까? 예.
추정을 했지만 블룸버그가 이제 자세히 설명한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레버리지 2배 ETF다 보니까 그러면 레버리지 2배 ETF를 갖다 출시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SK하이닉스가 5% 올랐다 그러면 레버리지로 10% 올라야 되지만 때로는 10% 더 오르게 됩니다. 그럼 10%, 11% 오르게 되면은 11%, 10% 올랐을 때 생긴 간극을 갖다가 메꿔야 됩니다. 그 메꾸는 것을 리밸런싱이라 하는데 메꾸는 거 어떤 식으로 메꾸느냐? 당연히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보다 2% 더 올랐으니까 SK하이닉스 현물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파생 상품을 갖다가 동원해서 이 간극을 갖다 메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른 파생 상품 중에는 SK하이닉스의 현물 선물도 있고 SK하이닉스의 그 주식 옵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이제 메우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생 상품을 포함했을 때 SK하이닉스의 거래를 갖다가 100으로 친다면 이 레버리지가 일으키는 거래량이 7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의 2배의 레버리지가 출시된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옵션, 주식 옵션에 대해서 실제로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차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부분에 보시면 SK하이닉스 주가가 10%, 7% 떨어졌을 때 SK하이닉스 옵션입니다. SK하이닉스 주식 옵션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우리가 시장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SK하이닉스를 갖다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가지고 왔는데 실적 때문에 샀는데요? 라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내가 실적 하나 믿고 샀는데 이런 뭐 ETF, 금융상품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면 나는 피해를 봐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이 담긴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물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언제나 보편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벡터 독이라 해가지고 맞아요. 현물이 이게 따라갈 때 선물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선물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선물이 꼬리가 오히려 머리를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역시 이 2배의 레버리지가 예상했지만 블룸버그 정확하게 그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2배의 레버리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리밸런스에 맞춰야 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레버리지가 현물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의 옵션이나 다른 걸 바탕으로 해서 레버리지 간극을 갖다가 맞추게 된다. 그러면 올라갈 땐 그나마 낫죠.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 때도 예를 들면 떨어질 때 현물이 5% 떨어졌어요. 근데 레버리지가 5% 더 많이 떨어져 7% 떨어져서 2%를 갖다가 옵션으로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SK하이닉스의 그 변동폭이 더 확대했다는 것을 갖다가 블룸버그가 이제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좀 열풍 때문에 결국에는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나온 걸 텐데 결국에는 이 상품 때문에 또 주가가 흔들리는 그러한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점을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하이닉스 리스크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SK하이닉스 리스크라고 지금 뭐 꼽힐 만한 건 몇 개 없잖아요. 예. 뭐 시장이 갑자기 무너진다던가 뭐 이전에 코로나가 터졌던 것처럼 뭐 그러한 뭐 엄청난 악재가 생기지 않은 이상 사실 SK하이닉스가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훼손받을 가능성은 없는데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AI가 정점에 찍히냐, AI 서비스가 이제는 모두 보편적으로 깔려가지고 더 이상 AI가 확산되기 어려우냐, 이게 첫 번째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바라보는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여파로 메모리 반도체, HBM 가격이 이제 정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냐, 이 점을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그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리가 몸통 흔드는 본질은 이제 변화가 없는데 본질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레버리지 ETF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데 이거 예측됐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홍콩 증시에서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2배 ETF가 출시되면서 엄청난 자금이 쏠렸고 그 자금이 쏠린 주역 중 하나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홍콩에 넘어가면서 해당 ETF를 사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해당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갖다 막으면서 차라리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국내 증시에서 2배 레버리지 ETF를 갖다가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작용을 갖다가 감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부작용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배 올라갔을 때 7% 올라가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5% 떨어졌을 때 7%, 8% 떨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ETF를 갖고 있던 증권사가 강제적으로 SK 현물을 갖다가 매도를 하면서 이 레버리지 ETF만큼 맞춘다는 것입니다. 맞추다 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 여유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4% 떨어질 게 8%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무엇이냐. 신용 매수로 SK하이닉스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각 증권사마다 그 증거금에 대한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130%, 140% 있는데 130%, 140%를 여유 있게 맞췄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증거금을 갖다가 넘어서게 되는 강제 매매가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갖다가 계속 주의하시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다음에 절대로 신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현금 자금에 현물 투자 자금에 20% 갖고 있어야지 이 변동폭을 갖다가 내가 오히려 수익률 창출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갑자기 강제 청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SK하이닉스 샀는데 내가 오히려 깡통 계좌를 만들어버리는 비극에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사를 모두 다 SK하이닉스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ETF 상품에 대한 변동성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미국 예탁증서,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m still trying to absorb everything that happened because it seems surreal to me. Seven, 6, 5, 4, 3, 2, 1. 이제 시상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인데요. 기업 가치만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IPO가 이제 임박을 했습니다. 단순한 우주 기업을 넘어서 새로운 산업 질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마켓 비하인드 스페이스X 특집으로 30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스페이스X 이야기로 요즘 가장 좀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저희도 덕분에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는데, 네. 자, 이 스페이스X 기업 가치 얘기를 먼저 좀 해볼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약 2조 달러 규모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뭐 대표님께서는 뭐 현재 시장이 스페이스X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적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너무 기대가 앞서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건 투자자분들마다 갖고 있는 꿈의 크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네. 크기요?
꿈의 크기. 꿈의 크기.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주관의 영역이고 네. 일단 수치부터 말씀드리면 PSR 수준으로는 1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한국의 정상적인 제조 회사들의 PSR은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는 보통 1배일 때가 많죠. 네. 1배도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100배 비싼 회사를 어떻게 투자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빅테크 회사들 보면 10배, 뭐 30배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100배라고 하면 거의 뭐 팔란티어급. 네. 팔란티어 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뭐 애플이나 구글하고 1대1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플, 구글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안정적이잖아요. 모든 구조가.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우주 통신 산업에서의 어떤 혜자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밸류에이션은 엄청나게 비싼 수준이고 네. 그 산술적인 이 수준은 좀 최전방 공격수라고 봐야 된다. 수비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꿈의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약간 네. 우스갯소리로 스페이스X는 PDR이 중요하다, 네, 드림이죠. 드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시장에서 스페이스X 단순한 발사체 기업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뭐 스타링크, 네. 우주 인프라를 포함한 이제 네. 플랫폼 기업으로서 평가를 하고 네. 있는데 이 기업 가치 핵심이 그쪽에서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하기 전에 네. 어제 그저께 사이에 또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어떤 일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5시에 일어나서 막 정리를 했는데 네.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오늘 기준의 투자자들에게 밀고 있는 하나의 아젠다는 네. 그겁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네네. 우주 데이터 센터. 그러면 모든 게 다 융합이 되죠. 그러니까 발사체도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스타링크의 어떤 우주 통신도 중요한데 근데 이제 군집 형태로 뭐 가로 수십 미터의 세로 수십 미터의 데이터 센터에 해당하는 우주 되게 큰 위성이죠. 그런 큰 위성을 수천 개를 쏘아 올리겠다. 그래서 지상의 데이터 센터가 하지 못하는 뭐 냉각 발열 이슈나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의 병목을 해결하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 바로 스페이스X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뭐 2달, 3달 전만 해도 그건 뭐 SF 소설에서나 나오는 뭐 데이터 센터 지상에서도 힘든데 그게 되겠냐 이랬는데 지금 하루 이틀 앞당겨 놓고 오늘 주가를 또 띄우기 위한 일인지 모를지 몰라도 일론 머스크가 막 그 가죽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꿈을 또 심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꿈이 아니라 내년 후년에 뭐 1000개, 수천 개의 A1 우주 데이터 센터 위성을 올린다고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향후 기업 가치를 좀 가장 크게 끌어올릴 사업으로 봐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의 기업 가치는 사실 여러 가지가 다 믹스가 돼 있는데 가장 근간이 된 거는 스타링크라고 네. 봐야겠죠. 왜냐하면 스타링크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10조 원 이상이 우주 통신에서 나오고요. 이 우주 통신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의 온라인 게임 그런 그 금융사보다 훨씬 좋고 게임사보다 비교할 만한 그런 수준의 에비타 마진이라고 하죠. 그게 한 7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000원을 벌면 한 700원이 현금으로 딱딱 남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벌던 이익을 지금 얼로 닦아먹고 있냐면 AI 데이터 센터로 닦아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정말 좀 약간 야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페이스X 상장한 다음에는 이렇게 손실이 철철 나는 xAI라는 회사를 합병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주주들이 뭐 극구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상장 직전에 후다닥 합병을 한 게 바로 xAI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 xAI에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이익으로 이렇게 상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자, 한편 이제 스페이스X의 대표적인 경쟁력으로 꼽히는 게 또 네. 이제 뭐 메카질라를 통한 재사용 주기 단축, 또 랩터 3 엔진의 제조 혁신인데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기술 격차를 얼마나 강력한 해자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좀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 네. 이게 축포가 하나 쏴졌죠. 그렇죠. 축포가 이렇게 뭐 번쩍번쩍거리는 무슨 네. 그 폭죽 터지듯이 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그 로켓이 발사대에서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네. 누군가에겐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아마 집에서 샴페인 터뜨렸을 것 같아요. 와, 드디어 나의 기술력의 해자가 증명이 되었구나.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시키는 그 메카질라로 뭐 젓가락으로 탁 잡는 네. 그 기술은 사실은 온전히 엔지니어링이라고 보기보다는 AI 기술이 가미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선 결국은 또 XAI로 가서 그룹 같은 그런 물리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려 하는 프루프 시킹 AI가 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기술적 해자라는 거는 한 20년 이상 계속 누적되어 온 거고 예를 들면 메탄의 그 액체 메탄 그 연료는 되게 차갑습니다. 영하 100도가 넘어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 너무 차가운 액체 연료를 어떻게 쓰냐면 랩터 엔진에 냉각에 씁니다. 네, 뺑뺑 돌려가지고. 아, 네. 근데 이 영하 100도가 넘는 액체 메탄은 또 다시 태우려면 이걸 상온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켓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 얘를 또 상온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엔지니어링 설계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완전히 박스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고 이게 뭐 일론 머스크의 제일 1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 문화로 보면은 빠르게 실패해라. 네. fail fast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영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잡혀가거나 벌을 서겠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그 스페이스X 그 문화에서는 실패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네. 1000억이 날아가도 상관없으니까 거기에서 배우면 된다. 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기업 문화가 이렇게 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계속 이런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실패하는 도전 정신을 통해서 스페이스X의 기술적 해자를 계속 벌려놓고 있는 거고 세계 최고의 어떤 자산가인 제프 베조스도 그걸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렇네요. 그런 형국에 있는 거죠. 뭐 기업의 문화 철학부터가 좀 다른 여타 네. 기업들과 많이 다르다 보니까 뭐 경쟁사 대비 효율도 좀 압도적이고요. 네. 뭐 기술 추격도 어려워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말씀 주신 그 이제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네. 이제 수치로 따져 보면은 이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로 모든 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시중에 다른 어떤 블루 오리진이나 로켓랩 대비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가지는 이 경쟁력은 거의 10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단가로 야. 로켓을 쏠 수 있는데 네. 굳이 내가 일론 머스크가 싫다고 해서 10배 비싼 경쟁사에 가서 이거 위성 좀 올려주세요라고 위탁하진 않겠죠. 그럴 이유가 네,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로켓 관련돼 있는 모든 발사체 기술들을요. 네. 특허를 한 개도 안 냈습니다. 아, 특허를 안 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특이한 문화인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일론 머스크는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특허는 뭐 쫄보나 내는 거다 하면서 본인은 이제 상남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스타링크 관련돼 있는 조그만 위성 관련된 거는 특허 다 내놨어요. 그래서 일관성은 그래요? 없는 또, 얘기예요. 진짜로 들여다보면 뭐냐면 네. 그 사람이 막 상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로켓을 베끼려면요. 네. 중국에서 로켓을 사갖고 가야 되죠. 로켓은 파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로켓은 사갖고 와서 집에서 이걸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보고 하는 이 리엔지니어링 하면서 기술을 베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로켓에 관련돼 있는 특허를 출원을 해놓으면 나의 기술만 특허 출원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으로 로켓은 누가 뺏어갈 수 없다. 아. 특허를 안 내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실제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특허로 보호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면 엔지니어겠죠. 그렇군요. 스페이스X에서 네.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네. 그냥 월화수목금금금 일을 하고 계시는 엔지니어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으로 인해서 정말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수천만 달러의 그 부자가 되었다고 지금 소식도 나왔는데 계속 아마 이런 성과 보상 체계나 이런 걸 통해서 퇴사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실 스페이스X 나가서
우주 항공 뭐 이런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꿈을 또 꾸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꿈의 크기와 이 성과 보상 체계 이런 걸로 엔지니어 분들을 탁 이제 가둬두는 거죠. 네. 뭐 그렇다면 뭐 기술 우위에서도 그렇고 뭐 엔지니어들을 확보하는 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한 10년을 좀 봤을 때 뭐 우주 물류 산업의 경쟁 구도나 사업 구조에 좀 변화가 크게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주를 산업화시키고 이게 국가 주도의 사업이 아닌 민간 주도의 네. 어떤 커머셜한 상업적인 영역으로 만든 것 자체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네. 그래서 단순히 뭐 10년, 20년 전하고 비교하고 내가 살던 그 시대랑 비교하시면 좀 약간 스케일이 작은 것 같고요. 이런 정도의 규모의 혁신은 아마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네덜란드에 생겼었거든요. 그때 첫 번째 상장 주식이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네, VOC. 네. 그러면 그 동인도 회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그 동인도 회사는 국가의 어떤 영역을 넘어가는 국가보다 더 강력한 어떤 하나의 존재가 됐죠. 군사도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해서 경제 군사 패권을 세계적으로 막 위용을 떨쳤죠.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것도 비슷한 방향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데 여기서 뭐 5배 돈이 많아서 뭐 하겠습니까? 쓰지도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가 쓰는 역사라는 거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없었던 뭔가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는 것 같고 그거는 바로 다행성 종족으로서의 우리 인류를 이렇게 새로운 진화의 방향으로 이끌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일론 머스크를 바라볼 때 이렇게 가십성으로 이렇게 약간 술자리에서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볼 때 많아요. 뭐 애도 많고 뭐 결혼도 여러 번 하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위주로 보시기보다는 이 시대를 빌딩하는 그 빌더라고 하죠. 창조하는 그 창조자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테슬라 지난 한 10년 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뭐 테슬라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분율이 엄청 낮아요. 그렇죠. 네, 10% 초반이어서 네.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 스톡옵션 그 성과 보상안 받는데 정말 뭐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막 인기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여긴 달라요. 지분율이 뭐 차이가 워낙 크게 나니까요. 40% 네. 정도는 이번에 뭐 희석화 되더라도 뭐 30% 중반이 넘어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의결권이고 의결권 80% 그러면 완전히 자기 회사예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80% 의결권 갖고 있는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번 증권신고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회사는 좀 독특하다. 네. 네. 컨트롤드 컴퍼니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는 회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통제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장 기업 스스로가 이제 컨트롤드 컴퍼니라고 명시한 점이 상당히 좀 눈길을 끌잖아요. 네. 그럼 투자자들이 이 지배 구조를 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좀 리스크죠. 아, 리스크다. 이런 리스크를 인지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라고 S1 증권 신고서의 수백 페이지의 내용 중에 이 컨트롤 컴퍼니 내용이 아주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회사는 회장님 회사다. 네. 테슬라는 회장님 회사다. 주주들의 회사고 스페이스X는 그냥 회장님의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이 그냥 다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원래 미국 회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부 통제 시스템, 뭐 공정한 어떤 임원들 임명할 때도 임명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성과 보상 주는 것도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컨트롤드 컴퍼니가 되게 되면 그 모든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론 머스크 맘이에요. 너 나가, 너 들어와, 나 이번에 뭐 C-레벨 임원 누구 고용할 거야. 이 모든 결정이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견제는 그냥 회계 감사 받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겠네요. 사회이사도 선임 안 해도 돼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대기업보다 훨씬 느슨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가능한 거는 미국의 법상 SEC에서 규제를 합니다. 근데 5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면 규제를 덜 할게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 어떤 좀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스페이스X가 이제 진정한 몸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난 한 1년 동안 지켜보시면은 테슬라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흩어진 진주들을 모여라 꿈동산 모으는 게 아니라 네. 스페이스 X를 몸통으로 트위터 그리고 그록 합치고 있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테슬라도 합치는 거 아니야, 뭐 통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계속 이제 불거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머스크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되다 보니까 강력한 리더십의 장점이라는 점은 좀 네.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제 월가에서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내놓은 전망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2040년을 봤을 때 네. 매출이 3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네. 마진율도 뭐 약 80% 수준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이런 성장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좀 중요한 전제 조건 같은 거 있을까요? 전제 조건은 일단 스타쉽이 점점 더 뚱뚱해지고 커지고 잘 올라가야겠죠. 안 네. 터지고. 예. 근데 사실 그건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 측면에서는 계속 성장하는 것은 뭐 어떤 뚜렷한 경쟁자가 보이진 않아요. 예.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압도적인데 네. 지금 JP모건에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뭐 거의 영국 GDP 수준의 매출을 예상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뭐 지구적인 우주 최고의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런 전망에는 사실 우주 산업만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그록이라고 하죠. 지금 네네. 생성형 AI 모델 4파전 춘추전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그록 LLM 이 생성형 AI가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뭐 컨슈머 그런 그 생활에서 거대한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엔트로피, 클로드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네. 그리고 챗GPT, 오픈 AI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들 기업들의 주가 전망과 이제 스페이스 X에 담겨져 있는 그록에 대한 주가 전망이 좀 이렇게 한 맥락에서 봐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챗GPT도 1조 달러가 넘어간다고 보죠. 엔트로픽도 1조 달러가 돌파한 걸로 네.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번에 상장되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의 한 반 정도는 그록의 가치로 봐도 될 수 있다. 근데 그록은 현재 돈을 엄청나게 까먹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미래에 돈을 벌 거라는 어렴풋한 기대가 묻어 있는 거고요.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캐시카우, 현금을 빵빵 벌어들이는 캐시카우고 그리고 기대주에 해당하는 라이징 선이라고 하죠. 기대주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그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록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지금 이 AI 경쟁 구도에서 네. 뭐 승기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엔트로픽은 윤리적인 기준을 확 높였죠. 네. 그래서 클로드가 주창하는 거는 가장 신뢰할 만한 AI입니다. 그리고 챗GPT는 가장 쌉 F라고 하죠. 이렇게 가장 공감 성향이 뛰어난 네. 그런 컨슈머 시장. 그래서 SNS나 이런 전자상거래 이런 쪽을 타겟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거는 바로 로켓과 네. 자율주행 로봇택시와 휴머노이드가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AI입니다. 그래서 프루프 시킹이라는 단어를 써요. XAI, 그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지향하는 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 구도가 완전히 경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윈의 진화론처럼 이렇게 분기쳐서 서로 나는 조류야, 나는 포유류야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AI 춘추전국 시대에 그록이 어떻게 잘 살아남을까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안 쓰실지 몰라도 이게 왜 많이 안 쓰냐면 월 사용료가 300불입니다. 45만 원 정도 하는데 저는 쓰거든요. 근데 그러세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중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똑똑하냐면 노라는 얘기 너무 잘하거든요. 챗GPT는 항상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면 이건 베스트셀러 작가다. 네. 뭐 항상 칭찬을 해줘요. 근데 네. 그록은 엄밀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전자책으로 내고 출판사에서 안 내줄 것 같아요.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투자하면은 명성에 금이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참 그런 측면은 그록의 되게 일론 머스크적인 성격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죠. 덕후들한테만 좀 인기가 있고 그래서 하지만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에 담겨 있는 AI 사업에는 그록이라는 LLM 이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도 있죠. 네. 그 데이터 센터 이름이 콜로서스인데 콜로서스 1기가
살짝 놀고 있으니까 클로드한테 빌려주죠. 그래서 클로드한테 빌려주고 한 달에 1조 5천억 이상을 현금 받습니다. 임대료로. 네.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돈 버는 재주는 되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좀 그룹 이야기를 사실 좀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머스코노미라는 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이 핵심 비전을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이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연초부터 네, 밀고 있는데 잘 외워지더라고요. 네, 일론 머스크와 경제, 일론 네. 머스크가 창조하는 새로운 경제를 전 머스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 네. 두고 보십시오. 더 이 융합되어서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거대한 생태계를 얼마나 깊이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어떤 이런 좀 이해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흩뿌려져 있는 이 진주들 하나하나를 묶어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일론 머스크에 연관돼 있는 주식이나 언제 사고 팔아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좀 철학자들이 연구하기도 하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데카르트가 이 근대의 시작을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였다고 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인간은 호기심을 갖는 존재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질문하고 깊이 호기심을 갖고 계속 파는 거죠. 네. 계속. 예. 그러니까 이런 태도도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관심도 갖지만 여러분도 비슷한 한번 사고방식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AI를 통해서 야 AI는 이렇게 가고 나는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록을 켜놓고 제미나이를 켜놓고 클로드를 켜놓고 열심히 나의 호기심을 던져 넣고 샤워하고 오면 결과물이 나와 있고 그 결과물을 세 개를 합쳐놓고 또 짬뽕을 해서 융합을 해서 뭔가 보고서로 만들어봐. 그렇게 해서 위에 상사 임원분한테 한번 들어가 보고 네. 그러면은 야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즘에 그럼 누가 사람이 만듭니까? 일론 머스크적인 생각을 좀 하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이 머스코노미는 앞으로 새로운 어떤 10년, 20년에 대한 좀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끝이 아니다. 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뉴럴링크가 후속 주자로 또 기다리고 있고 예, 또 다양한 뭐 보어링 컴퍼니도 있고 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통합의 에너지는 강해질 것이고 결국은 달나라의 뭐 데이터 센터 뭐 휴머노이드를 먼저 보내서 네. 달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그 다음에는 화성으로 가고 화성으로 이주하면은 또 보너스 받는다는 게 지금 스페이스X의 보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자기는 하겠다는 네. 겁니다. 네. 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스페이스X, 테슬라, XAI 말씀하신 뉴럴링크까지 네. 각각 다른 산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좀 하나의 연결된 공통 구조를 갖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시장이 네. XAI랑 테슬라의 결합 가능성도 네. 이제 꾸준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조금 더 보면 이게 사실 지금 테슬라의 그 1조 달러 보상안을 보면요. 네. 정말 여러 가지 뭐 식차 함수를 풀어야 돼요. 뭐 로보택시도 많이 이제 사이버 캡도 잘 돼야 되고 옵티머스도 많이 팔려야 되고 테슬라도 그 전기차도 많이 팔려야 되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이 숙제를 다 하느니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먹어버리면 숙제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단숨에 못하는 거는 이 네. 보상안이 다 그 이제 주어지려면 기업 가치가 지금 수준이 아니라 테슬라가 2배, 4배, 6배 이렇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뭐 100% 지분을 다 흡수합병하기는 지금 비등비등 하잖아요. 이 뭐 1.75조 달러, 테슬라도 1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둘이 100% 합병은 당장은 쉽진 않다. 그러면은 단기간 안에 뭔가 협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페이스X 지분이 좀 올라갔을 때 테슬라에 대한 전격적인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의결권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은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 생태계 전체의 연결성이 좀 상당히 강화가 될 강해지죠. 것으로 네.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뭐 스페이스X와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뭐 단순한 기업 성장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네. 약한 것 같고 이제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답변 내용 중에서도 뭐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 변화를 읽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 상장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이제 2.0인 거죠.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페이팔 그 매각을 하고 나서 네.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 다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고 나서 진정하게 본인이 첫 번째 창업한 회사는 이 회사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창업했던 회사를 자기가 투자해서 투자자로서 대주주가 된 사례고 네. 진정한 창업의 적자, 장자는 스페이스 X인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엄청 감회가 새롭겠죠. 애정이 더 갈 수밖에 그쵸. 없겠어요. 네, 완전히 이 첫째 아들인데 네. 이 스페이스 X가 게다가 기업 가치가 테슬라보다도 더 커졌다. 앞으로 전망이 더 좋다 하면은 더 신나겠죠. 그러면은 과거에 뭐 100조 원의 현금의 그 역량이 없을 때도 이런 뭐 10배 경제성을 만들어내는 혁신을 만들어 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현금 100조 원이 더 생기고 기업 가치가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하는 몸통이 하나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붙여나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일론 머스크의 그 창업가로서의 그 성장 스토리는 지난 10년, 20년보다 더 거대한 사이즈로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돈 많은 사람으로서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100년, 200년 역사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고 네. 그 내용이 이번에 증권신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SF 소설처럼 펼쳐집니다. 자기의 꿈은 돈 버는 게 아니라 네. 우주적인 존재로 인류를 진화시키는 것이다. 되게 멋있더라고요. 뭐 약간 소설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문학적인 감수성도 되게 많이 네. 보이는데 한번 번역기 돌려서라도 그 신고서의 앞페이지 한 3장, 4장은 꼭 필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제 뭐 IPO에 특히나 좀 시장에 주목하는 게 뭐 특정 기업에 투자할지 여부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좀 시장을 준비하면서 핵심 키워드가 뭐가 될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딱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앞으로 키워드는 초지능하고 우주입니다. 초지능과 네. 우주다. 근데 이게 하나죠. 머스코노미 안에서는. 네. 초지능이 없으면 우주로 못 가고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초지능을 강화시켜주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 네. 폐쇄 루프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폐쇄 루프가 제대로 돌아갈지는 앞으로 1년, 2년 이렇게 지켜봐야 될 거고 이게 난 너무 관심이 가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못 참을 지경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투자하시면 돼요. 네, 그냥 단순히 단기로 뭐 한 달, 2달, 3달 이렇게 사고 팔고 하려고 이 스페이스X를 접근하기에는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 수준이고 네. 좀 학습적인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던져놓고 한 2년 정도 난 지켜보면서 공부를 할래라고 하시면은 투자하셔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핵심 키워드로 초지능과 우주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페이스X IPO를 계기로 우주 산업의 미래 그리고 머스코노미의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래비티 벤처스 정주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켓 시그널 스페이스X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에 관련한 외신의 분석 그리고 관련주까지 현아연 캐스터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요 시그널 스페이스X 상장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페이스X의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1조 7,5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스페이스X인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낙관적인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 자본과 데이터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 LLM, 하드웨어, 엔지니어링과 제조 및 이 인재까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통합 AI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190달러, 비중 확대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가치 공개 가격인 135달러에 비해서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16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도 스페이스X가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 자신의 추정치 상단까지 오를 경우에는 주가가 3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65달러로 제시를 했지만
330달러 선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또 일론 머스크 프리미엄에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일론 머스크의 이 주식들, 종목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정말 종목의 이 오름세가 내림세가 많이 좌우가 되는 종목입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AI 센터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스타링크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스타링크에 대해서는 구독자가 1,03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의 성장성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국방 안보 동시에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비관론적인 전망도 함께 살펴보시죠. 모닝스타가 이번 달 초에 스페이스X의 가치 7,800억 달러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가격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1조 7,500억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치이고요.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국민 투표일 뿐이다. 시장에서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덜 주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악시오스는 스페이스X가 절대 거대 기업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거대 IPO가 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장의 블랙홀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IPO 규모 3위로 등장을 했던 메타, 세계 최대 SNS 플랫폼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가 등장했을 때 상장 직후엔 38달러였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5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00%가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메타가 상장을 했을 때는 기존의 SNS나 IT 성장주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의 IPO 규모 5위였던 리비안, 이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입니다. 상장 직후에는 129달러 선이었는데 현재는 1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14%대의 이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존의 전기차나 친환경 테마주의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페이지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엔 어떻게 자금 이동할지 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기존 우주 성장수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기존의 AI 클라우드 분야 사업에서는 이 스페이스X가 경쟁사로 드러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스페이스 상장 이후에 어떻게 향방이 될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상한가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장 기대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